자, 파트 11이죠. 11의 선이 없는 세상. 우선 의로의 여행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5레이어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5레이어 구조에서 3L, 2L1에서 5레이어 구조에서 사실 위쪽은 달라질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 와이어리스라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거는 이제 이쪽 L1, L2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L1는 뭐 피지컬 레이어니까요. 여기는 피지컬 레이어고요. 자, 우리가 배운 그 L2 쪽에 프로토콜은 우리가 이더넷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유선일 때고요. 그러니까 무선일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IEEE 802.11이죠. 그러니까 이 이더넷도 IEEE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IEEE 표준한 몇 번이었죠? 802.3였었죠. 근데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전송을 할 때 L2 쪽에 그 표준화는 뭐냐면 IEEE의 802.1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의 깊게 볼 거는 당연히 AP죠. 그렇죠? 액세스 포인트를 AP라고 한다. 그리고 AP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액세스 포인트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물론 이제 그 애덕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AP가 없어요. AP가 없는데 어쨌든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애덕 네트워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AP 장비가 있고 그것이 이제 무선화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리스 네트워킹 장비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3판의 그림이라서 지금 4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그림하고는 약간 틀려요. 근데 뭐 그렇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이제 유무선 공유기라고 있죠. 유무선 공유기. 이거하고 사실은 액세스 포인트, 그러니까 AP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유무선 공유기를 AP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AP는 이거 AP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무선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고 그거를 LAN을 무선화했다라고 할 때 그때 어떤 그 무선화 해주는 장비, 그거를 AP라고 하는 거고, 이 유무선 공유기는 물론 여기도 무선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이 공유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IP 어드레스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내 랩탑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노트북 컴퓨터가 있고, 어떤 휴대폰이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와이어리스 디바이스들한테 무선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제공할 수 없겠느냐.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랜을 만들려는 목표도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죠?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하고 휴대폰하고 뭐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통신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유무선 공유기를 쓸 때는 하는 짓이 뭐냐면 인터넷 업체에서 IP 어드레스를 하나를 딱 주는데, 근데 IP 어드레스 한 개를 가지고 나는 무선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인터넷이 이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러니까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죠. 그래서 NAT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중에 넷 중에 우리가 유무선 공유기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팻입니다. 팻. 그래서 port address translation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IP 어드레스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IP 어드레스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터넷 커넥션을 원하는 디바이스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랩탑도 있고 셀폰도 있고 뭐 내 가족들의 또 셀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휴대폰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IP 어드레스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면 포트 어드레스를 이용을 해요. 예, 그래서 포트 어드레스를 이용을 해갖고 이 포트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뭐 여러 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예를 들어서 이거 뭐 192.168.0.1 얘한테 주고 랩탑한테는 192.168.0.2 뭐 이거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그 IP 어드레스를 주고 밖에 나갈 때의 그 IP 어드레스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 IP 어드레스 이 나가는 패킷에 그 포트 넘버 쪽에서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트 넘버 쪽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트 넘버를 안 가르쳤는데 포트 넘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드레스인데 그냥 포트 넘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호스트 PC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잖아요. 뭐 FTP 관련된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뭐 HTTP를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그러면은 여기 L5 그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여기 트랜스포트 레이어죠. 다 아시죠? 여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여기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고 레이어가 있고 여기 L3, L2, L1 이렇게 있죠. 여기 physical layer, 여기 link layer, 여기 network layer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L2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여기 내려올 때 이거 만들어내는 거, 이게 프레임이죠, 그죠?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서 넘기는 게 패킷이죠, 그죠? 패킷을 여기서 넘기는 건 뭐였나요? 세그먼트였나요? 아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프레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어드레스가 뭐가 붙어요? 맥 어드레스가 붙죠. 그죠?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에 맥 어드레스가 붙는데 요거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패킷에는 여기 또 뭐가 있겠어요? 이거 제가 너무 짧게 한 것 같은데 길게 이렇게 해놓읍시다.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있죠. 그죠?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에. 근데 여기 세그먼트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포트 넘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드레스 개념이에요. 포트 어드레스. 무슨 말이냐면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니까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 HTTP 뭐 이런 프로토콜이 돌아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여러분들 PC가 있으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돌아가니까 그 잘 찾아가야 되겠죠. 이 녀석은 이 프로그램용이고 어떤 패킷을 받았을 때 그건 이 녀석이고 그리고 뭐 보내고자 하면 어쨌든 여기서 보내려고 하는 어떤 뭐 메시지죠.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 프로그램마다 메시지가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리시버가 이걸 트랜스미터라고 하면은 트랜스미터 쪽으로 뭔가를 보냈을 때 우리가 패킷을 받으면 그걸 세그먼트로 만든 다음에 다시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거를 뭐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그먼트를 여기 위에다 올릴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포트 넘버를 보고 그 각각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사용을 하는 게 포트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우리가 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몇 개 필요한 거냐면 3개가 필요한 거예요. 포트 넘버, 그다음에 IP 어드레스, 그다음에 맥 어드레스. 그죠? 맥 어드레스는 우리가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드레스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트 넘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렸고 이 책에도 별 내용이 없죠.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이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런 책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시스코 장비 약간 매뉴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L4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는 커버를 안 했고 대부분 스위치하고 라우터에 대한 얘기만 했다고요. 근데 스위치는 L2 장비고 라우터는 L3 장비이다 보니 이제 L4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고 근데 L4에서 사용하는 주소가 포트 넘버인 거죠. 그래서 이 포트 넘버를 이용을 해서 그 쉐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port address translation, 그죠? 그러니까 유무선 공유기가 해주는 거는 이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AP 장비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AP 장비라고 불렀을 때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공유하는 작업, 네, 그거를 AP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선 지금 통칭해서 그냥 AP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도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AP라고 하면, 그러니까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를 무선화하는 장비인 거지. 그 IP 어드레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여러 디바이스에서 공유하자라고 해서 나온 장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거는 다 유무선 공유기예요.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개 디바이스를 굴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회사에서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떤 거냐면 컴퓨터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IP 어드레스를 다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선으로 예전에 랜 케이블 꽂아가지고 다 쓰던 건데 그 랜 케이블 꽂으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뭐 그 책상 옮기고 하면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무선화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거를 유선으로 됐던 네트워크를 그냥 무선화로 바꿀 때에 필요한 장비는 AP 장비인 거죠. 거기서는 IP 어드레스가 모자라 가지고 포트 넘버까지 주소로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포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이렇게 볼 때 이게 AP를 얘기하는 건지 유무선 공유기를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적당히 보시면 돼요. 지금은 또 이 챕터에서는 이 포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집에서 계속 보는 게 유무선 공유기일 테니까 그거를 AP랑 완전 똑같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림에서는 이제 그 802.11 그러니까 그 무선 랜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에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선 채널을 여러 명의 유저가 쉐어를 하는지, 그러니까 멀티플 액세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멀티플 액세스 상황이라고 하죠. 다중 접속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멀티플 액세스 하면 귀찮기 때문에 그냥 멀티 액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줄이면은 M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멀티플 액세스를 하는지 보면은 먼저 캐리어 센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PC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는데 캐리어 센싱을 해요. 그래서 누가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지 살핍니다. 캐리어 센싱을 해서 근데 캐리어 센싱을 해서 아무도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더라도 바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보내지 않고 랜덤한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물론 얘의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한 거, 얘의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한 거는 다르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랜덤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캐리어 센싱을 해요. 또 누가 사용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송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거를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콜리전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콜리전이 일어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이 와이어리스 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넷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콜리전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콜리전이 났다라는 걸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 이렇게 여기가 마루고요. 여기가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문간방이다. 문 옆에 방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 옆에 그러면 이제 안방하고 그 문 옆에 방하고는 굉장히 멀죠. 네. 그래서 마루가 이제 가운데 거실이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컬리전 디텍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더넷의 기본적인 그 멀티플 액세스 기법이 CSMA CD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넷 그러니까 802.3 IEEE 8.3였죠. 그러니까 이것의 그 멀티플 액세스 기법은 CSMA C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선 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어드 랜. 근데 이 녀석을 여기를 보시면 여기 CD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컬리전 디텍션이죠. 그래서 컬리전 디텍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내고 있는 도중에 컬리전이 생겼다라는 걸 알면 갑자기 내 전송을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컬리전이니까 계속 보내면 에너지 낭비잖아요. 남의 통신도 계속 방해하고. 그래서 컬리전 디텍션을 하는 순간 바로 이제 그 내가 스탑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보내면서도 동시에 듣고 있다라는 거죠. 신호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체킹을 해가지고 내가 보내면서도 계속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이 보낸다라는 걸 내가 알아채는 순간 내가 트랜스미션 하는 거를 멈추게 돼요. 이더넷은 이제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 컬리전 그 디텍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와이어리스 상황에서는. 그건 뭐냐면 컬리전이 일어났다는 건 그거잖아요. 여기 마루에 있는 AP에 지금 이 안방에 있는 사람하고 이 문간방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뭔가를 전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당장의 그 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안방하고 이게 제가 벽을 그린 건데 이게 벽을 그린 거예요. 벽. 예. 그러면 이게 무선 신호가 벽 2개 정도 통과하면은 엄청나게 약해지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에다가 그 AP 장비 이렇게 놓고 그죠? 무선 공유기 놓고 방 이렇게 한 벽 한 2개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신호가 엄청 약해져요. 그래서 이 안방에 있는 PC 입장에서는 이 문 옆에 이 녀석은 히든 노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히든 노드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히든 노드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PC, 그러니까 방에 있는 PC들 2개는 서로 그러니까 이 액세스 포인트, 그러니까 마루까지는 뭐 잘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송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들끼리는 벽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든 노드라고 해요, 서로. 그래서 히든 노드가 되기 때문에 컬리전 디텍션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컬리전 디텍션을 해가지고 다른 녀석도 통신을 시도하니까 내 트랜스미션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안방 PC 입장에서는 이 문간방 PC가 아무리 그러니까 트랜스미션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트랜스미션 하고 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벽 2개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 안방 PC 입장에서는 저쪽 그 문간방 PC는 뭐가 되는 거죠? 히든 노드가 되기 때문에 이 히든 노드 프로블럼 때문에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컬리전 디텍션 알고리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02.11에서 사용하는 멀티플렉스 기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정답은 CSMA CA가 되겠죠. 그렇죠? Collision Avoidance라고 해서 충돌을 피하는 거예요.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충돌을 안 하는 방법을 쓰지 충돌을 방치하고 나중에 충돌하면 갑자기 트랜스미션 멈춰야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히든 노드 트랜스미션을 내가 디텍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와이어리스 랜에서는 이제 2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하나가 애드옥 모드가 있고 하나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애드옥 모드는 애드옥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지만 임시 방편에 하여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템포러리한 거. 그러니까 애드옥 네트워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애드옥 네트워크의 대표가 대표적인 example이 블루투스죠, 그렇죠? 이 블루투스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까이 가면은 네트워크가
지가 알아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멀리 떨어지면 10m 떨어지면은 10m 이상 떨어지면은 네트워크 커넥션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은 지들끼리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페어링 버튼만 누르면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애동 네트워크이고요. 근데 와이파이는 그렇게 안 하죠. 와이파이는 보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AP 장비가 있다. 그러니까 또는 집에서는 이제 유무선 공유기가 있어서 걔가 어떤 뭐 기지국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집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무선 랜, 와이어리스 랜을 만든다라는 목표, 즉 이 컴퓨터와 내 휴대폰이 뭐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뭐예요? 그 공유기의 용도가 큰 거죠, 그렇죠? 유무선 공유기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유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하나밖에 안 받았는데 뭐 KT든 뭐 SKT든 간에 하나밖에 안 받았는데 나는 디바이스가 여러 개다. 그래서 그 IP 어드레스 하나를 잘 사용을 하고 싶다. 보통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용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포트 어드레스를 이용해 가지고 구별한다 그랬죠.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IP 어드레스가 다르게 할당이 되지만 바깥으로 나갈 때는 그 포트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유무선 공유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나갈 때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얘한테는 뭐 192. 뭐 168. 뭐 0.1 여긴 192.168. 뭐 0.2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가 다르게 할당이 되잖아요. IP 어드레스 이렇게 다르게 디바이스마다 다르게 할당이 되는데 실제로 밖으로 나갈 때 사용하는 IP 어드레스는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동시에 어떻게 써요? IP 어드레스가 하나인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똑같은 IP 어드레스인데 여기서 포트 넘버를 바꿔준다라는 거죠. 누구에 따라서 이 디바이스에 따라서 그죠? 여기 192.168.01이면 뭐 포트 넘버를 뭐 80번을 쓴다든가 뭔가 이렇게 포트 넘버로 바꿔줘가지고 똑같은 IP 어드레스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때는. 그러면 그 나중에 이게 리턴 패킷이 들어오면은 똑같은 IP 어드레스로 들어오는데 이 포트 넘버를 보고 이 유무선 공유기가 포트 넘버를 보고 아 이거는 이 192.168.01 이 녀석한테 온 거구나. 왜냐하면 포트 넘버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바꿔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방향, 이 인터넷 방향으로는 뭘 바꿔주는 거예요? 네. 받은 게 IP 어드레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포트 넘버를 바꿔주는 거고 여기 디바이스들 이게 뭐 랩탑이든 여러분들 휴대폰이든 얘네들을 위해서는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할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유무선 공유기가. 자 여기는 뭐 그냥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가 있고 뭐 애덕 모드가 있다라는 그 PC에서 세팅하는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뭐 실제로 디폴트로 다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돼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애덕 네트워크 방식이 있고 애덕 모드가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랜 경우에 와이어리스 랜 무선 랜의 경우에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가 있다. 애덕 모드가 있고 근데 다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는 두 개의 서비스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 하나가 베이직 서비스 세트 네, 또 하나가 extended 서비스 세트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BSS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는 ESS겠죠. 아 그리고 여기 이거 베이직이요. 이거 발음을 좀 조심하세요. 이게 그 예전에 그 베이직이라는 랭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C 언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걸 근데 번역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뭐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베이직이라고 랭귀지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베이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60대 이상 분들은 컴퓨터 60대 이상인데 컴퓨터 좀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50대 이상 하는 분들은 이 베이직 랭귀지를 배웠죠. 근데 이게 발음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잘못해서 책이 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베이직이라고 적혀 있는. 그래서 이제 발음을 전부 버렸죠. 그래서 베이직이에요. 베이직이 아니고. 그래서 발음이 잘못됐다. 그래서
Basic Service Set이라고 하시면 되고 하나는 ESS인데 여기 위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BSS죠. 그러니까 BSS하고 ESS하고 차이는 뭐냐면 Basic Service Set은 액세스 포인트가 하나고요. 액세스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고 Extended Service Set ESS의 경우에는 그 액세스 포인트가 여러 개 있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할 때 우리가 ESS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는 다 뭘 쓰겠어요? 서비스셋으로 BSS를 쓰겠죠. 자, 이거는 이제 ESS의 그림이고요. 보시다시피 액세스 포인트가 여러 개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채널 1하고 채널 6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접해서 지금 그 와이어리스 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간섭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선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겹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버를 하다 보면 이게 셀 엣지에서 항상 이제 무선 통신은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셀에 가까운 사용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셀이 이렇게 있는데 셀 엣지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휴지국이 여기 있고 휴지국이 여기 있는데 그 유저가 여기 가운데 딱 있어 봐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통신 서비스를 받는 거는 요 베이스 스테이션 1에서 서비스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 2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베이스 스테이션 2의 신호가 아주 강하게 인터피어런스로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그 쏘아주는 신호 이런 것들도 베이스 스테이션한테는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그 인터피어런스가 강하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군요.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좀 멀어지니까. 근데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 시그널이나 디자이어드 시그널이나 파워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셀 엣지에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디자이어드 시그널이 있고 무선 통신에서 디자이어드 시그널이 있고 인터피어런스가 있잖아요. 간섭 시그널. 인터피어런스죠. 간섭 신호가 있는데 간섭은 간섭이니까 시그널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는 말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왠지 그 desired 시그널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간섭은 interference 시그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interference라고 합시다. 자, 보시면 이 셀 엣지의 사용자가 베이스 스테이션 1하고 통신을 할 때 베이스 스테이션 1의 신호의 파워나 베이스 스테이션 2의 신호의 파워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셀 엣지에 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셀 엣지 유저가 항상 문제인데 보시면은 이 셀 엣지 유저가 문제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그 extended subset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이거 가정집에서는 일어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집에서는 보통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유무선 공유기 하나 사가지고 다 커버를 하죠. 그래서 베이직 서비스 셋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셀 간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서로 다른 채널을 사용해 주는 게 좋다. 인접한 셀의 경우에는 그래서 주파수 축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그러한 그 주파수를 사용을 해서 서로 간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802.11b 통신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요새는 뭐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이 책이 그러니까 최근 경향을 좀 반영을 너무 안 했어요. 보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 어찌 됐건 기본적인 원리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서비스에서 사용을 할 때 주파수가 서로 겹치지 않게 1번, 6번, 11번을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뭐 버전이 계속 바뀌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충돌이 나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인접셀로부터의 충돌을 피한다. 뭐 이건 뭐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넷스팟, 뭐 지오, 뭐 링크시스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SSID라고 하죠. 이거는 뭐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Service Set ID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유무선 공유기를 키면은 얘가 그 AP가 0.1초마다 한 번씩 SSID를 주변에 뿌려요.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C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잡히죠.
SSID가 쭉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요게 SSID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링크시스라는 그 회사가 있죠. 예. 보니까 뭐 시스코 쪽에 자회사 뭐 이런 거 같은데요. 보니까 어찌됐건 여기서 뭐 보실 게 SSID를 브로드캐스트 보면은 여기 보면 SSID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브로드캐스트 하느냐 마느냐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디세이블 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보안 측면에서 내 SSID 브로드캐스트를 이제 0.1초마다 한 번씩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SSID 클로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리는 거죠. 클로킹 한다라는 게. 그래서 SSID를 가려서 아예 이 네트워크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그래서 전혀 해킹을 당할 염려가 없게. 그러니까 왜냐면 뭐 SSID 자체를 뿌리지를 않으니까 그 네트워크가 있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SSID 브로드캐스트를 하느냐 마느냐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디폴트는 당연히 이제 이네이블로 되어 있겠지만, 자, 이 그림은 그냥 AP를 가지고 와이어리스 랜을 구성한 건데요. 그래서 뭐 보면 여기 뭐 AP에 지금 IP 어드레스가 있죠. 그래서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치면은 다시 이 시스코 AP1이라는 지금 AP 장비를 뭐 설정을 다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SSID는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ecurity 보면은 보안 관련해서 WEP를 사용을 한다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WEP는 너무 오래전에 사용되던 그 암호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안 기법이라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이 WEP 키는 볼 일이 없고요. WPA거나 아니면 WPA2 방식으로 보안 그러니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WPA2가 그 다음에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EP는 이미 2004년에 와이파이 그 얼라이언스에서 이미 퇴출시켰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거의 사용되지가 않고 WPA 또는 WPA2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AP 설정 처음에 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화면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좀 작게 써 있긴 했는데 여기 10점 뭐 10점 10.1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AP 자체를 나타내는 IP 어드레스가 뭔지 아까 써놨었죠.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유무선 공유기 샀을 때 뭐 192.168.0.1로 들어가가지고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보시는 화면이죠. 그러니까 무선 공유기 처음 샀을 때 설정하려면은 뭐 시큐리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특히 암호화 방식은 WPA를 할 건지 WPA2로 할 건지, 근데 보통 뭐 디폴트로 한 거를 내버려 두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뭐 어떻게 하면은 네트워크를 빨리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나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인터피어런스를 줄일 수 있느냐, 옆집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무선 통신은 기본적으로 그 노이즈보다는 인터피어런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통신공학이나 이제 디지털 통신을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멀티플 유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실제 상황, 그래서 이제 처음 배울 때는 노이즈밖에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실제로 통신을 방해하는 거는, 노이즈는 어차피 그러니까 리시버에 여기 안테나 이렇게 있고 여기 RF단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RF단의 온도가 이제 절대 온도 0도 이상이면은 그 뭐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자들도 뭐 떨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머 노이즈, 그러니까 열에 의한 노이즈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면 온도를 엄청나게 낮추는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이 RF단 하드웨어의 온도를 낮추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고요.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신단의 그 LNA라고 이제 low noise amp 같은 걸 쓰는 거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로 통신을 방해하는 거는 인터피어런스 문제인데, 그래서 뭐 아마 그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2.4기가보다는 그 뭐 5GHz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2.4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ISM 밴드 중에, ISM 밴드가 뭔지는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Industrial, 예, 그다음에 Scientific인가요? 예, Scientific Medical Band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이제 무선 그 프리퀀시 밴드의, 밴드를 우리가 ISM 밴드라고 하죠. 근데 여기 5.8GHz 대역인데, 근데 그냥 사람들은 다 5GHz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5.8GHz 대역이죠, 정확하게 보면은.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뭐 속도를, 그러니까 성능을 좀 더 좋게 하려면은 5.8GHz 대역을 사용을 해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이유는 5.8기가 대역을 사용을 해야지 인터페어런스가 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얼핏 생각해 보면, 아니 옆집도 5.8기가 쓰고 나도 쓰고 하면은 서로 다 5.8기가 쓰면은 뭐 간섭이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8GHz 대역은 전파의 그 프로포게이션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벽을 한 두 개만 통과해도 이게 전파 감쇄가 너무 심해가지고 통신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5G 잘 안 된다고 그 난리 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5G는 3.5기가 대역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많이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4G는 뭐 기껏해야 뭐 2기가, 뭐 2.2기가, 뭐 대충 이쪽 대역을 사용을 했었는데 3.5기가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일반적으로 그 전파 특성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옆집 사람들이 5GHz 대역을 쓰더라도 나한테 간섭이 잘 들어오지 않겠죠. 왜냐면 벽 한 두 개 정도는 통과해야지 나한테 오는 건데, 그러면 간섭이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설정을 잘 하고, 그러니까 될수록 5GHz 대역을 사용하게 설정을 하면 아무래도 인터페어런스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여러분들 무선 공유기가 보이는 상황이더라도 5GHz가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신호의 시그널 파워는 똑같은데, 인터페어런스는 2.4기가 인터페어런스는 옆집에서 쓰면 2.4기가 신호가 나한테도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페어런스의 세기가 그만큼 커지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좀 더 5GHz 대역을 쓰는 게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죠.